시작했죠.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제 저희 어머니의 부탁으로 제 고향에 있는 후배들, 그리고 또 지금 많이 이제 상황이 좀 좌절스러우신 분들, 뭔가 시작하고 싶은데 용기가 좀 필요하신 분들, 그거 있잖아요. 뭐 새로 시작을 하려다 보면, 뭔가를 하려다 보면 항상 후회하게 되죠. 뭔가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왜 후회를 하냐, 지금까지 난 왜 이렇게 살았나. 저는 항상 시작하기에 너무나 빠른 나이입니다. 전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못 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회가 끝난 다음에는 항상 걱정을 하더라고요. 후회를 벗어나서 이제 또 시작을 하려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제가 원래는 다른 저보다 훨씬 좋은 사례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 어머님과 뭐 주변 사람들의 부탁으로 이제 제 사례를 가지고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러다 보니까 좀 괜히 부끄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볼 때는 아주 쉽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쉽게 해달라고 했냐면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뭘 시작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맘먹고 이제부터 난 이제 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아니면 나 이제 훌륭하게 살아야겠다, 아니면 뭐 새로운 거 시작해야겠다 하기 전에 항상 후회가 생기더라고요. 그 후회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아니면 그때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후회가 끝나면 바로 또 찾아오는 게 걱정이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후회와 걱정, 뭐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났는데 정말 할 수 있을까, 나에 대한 한계를 자각을 하면서 항상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후회가 없고 걱정을 그만하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우리가 비로소 자기가 서 있는 듯 좀 머리가 말끔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큰 목표를 설정을 할 수 있죠. 난 뭐가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큰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작게 나눠서 그 작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작은 목표를 설정을 한 다음에 학습해서 결국 자기를 끌어올린 다음에 성공을 하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가 꾸준히 가기 위해서는 또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지금 잘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얼마나 꾸준하게 하는 것들은 이제 기록하는 방법, 자기 인생을 어떻게 기록하고, 시간을 어떻게, 시간 기록한 것들을, 시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오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이 프로세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잘 하면은 뭐든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 걱정이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뭔가 새로 시작을 했을 때마다 항상 저희 회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나 많이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뭐 선두주자는 아니죠. 뒤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제가 그렇게 큰 신앙인은 아니지만 이런 문구를 봤거든요.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도 막상 하느님 앞에서 본다면 얼마 차이가 없는 거다. 하느님 관점, 우리끼리 막 관점에서 보면 막 쟤는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너무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제대로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한다면 그런 차이 정도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뭐 긴 인생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고, 또 그 많은 일들을 했던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들을 전부 다 버렸던 과정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이 프로세스를 겪고,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겨냈고, 이런 뭐 후회나 걱정이나 뭐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게 됐고, 또 이걸로 어떻게 결과를 좀 냈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저희 고장이에요. 보시면은 뭐 높은 건물이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없죠. 아주 시골이고요. 어느 정도 시골이냐면은 저랑 친한 친구들을 항상 저희 고향으로 데리고 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고향이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고향으로 데리고 가면 이제 그 시내가 있어요. 시내라고 하죠. 번화가, 여러분들 그 번화가가 있는데,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죠. 지금부터 번화가가 시작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예를 들어서 너가 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정신을, 만약에 그 시내에 집중을 하지 않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에 집중을 한다면 3분 안에 시내가 사라질 거다. 아주 되게 조그마한 도시고, 또 안타깝게도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 도시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 시내에서 이 내장산을 가려면
이렇게 산길을 가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집들이 많았는데 이제 폐가도 많고 많이 좀 안 좋아졌더라고요. 뭐 나중에 뭐 꿈이 있다면은 이 제 고향을 위해서 뭔가 좀 하는 게 꿈이긴 하죠. 거기서 이제 그런 도시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뭐 여기는 저희 어머니시고요. 동생이 어머니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조촐한, 아주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저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대요. 전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집이 되게 부자였는데 그때 마침 외할아버지가 사업이 좀 안 좋으시고,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가 뭐 빨치산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하여튼 뭐도 할 수가 없고 그냥 간신히 선생님을 한 거예요. 데모 열심히 하다가. 그래서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었을 때고, 아마 이 미술학원은 이렇게 시작이 됐대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쌀가게를 하시는데 쌀이 떨어져서 그 쌀을 달라고 이제 정읍 옆에 고창이라는 데가 있는데 고창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너에게 줄 쌀이 없다 라고 하셔서 저를 데리고 왔는데, 다시 돌아가지고 너무 많이 그때 슬프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내가, 어머니가 옛날에 미술 선생님이셨거든요, 고등학교. 그래서 쌀값이라도 벌어보자 해가지고 학원을 차렸던, 아마 그 순간의 모습일 거예요. 이게 집이자 학원이었어요. 여기가 그렇게 힘이 들었대요, 저희 집이. 전 몰랐죠, 이만하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아마 보통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물론 집이 가난하신 분도 있고 부자인 분도 있겠지만 얼추 저랑 출발은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이 가장 잘 나온 사진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나름대로 있어 보이는 사진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잘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저는 이제 감사한 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책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국어 선생님인데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씩 그때 당시에 그 돈으로 책을 사시고 계속 보셨어요. 술을 드시면 책 보고, 하여튼 계속 뭘 하시든지 책은 보시더라고요. 물론 좀 안타까운 건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너무 뭐 정치나 뭐 아니면 뭐 역사 이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하여튼 책을 많이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공부를 좀 잘하게 됐죠. 그리고 또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계속 선생님 자식들이 공부 못하, 뭐 아니면 아주 못하거나 아니면 어느 말 웬만큼 하거나, 근데 제 동생은 아주 못했고 저는 이제 웬만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외할머니 너무 좋아하는데 돌아가실 때, 수능 볼 때쯤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이제 너는 내 손자들이 지금까지 대학을 못 갔으니 네가 뭐 서울대를 가든 의대를 가든 해라. 그리고 저도 뭐 그러겠다고 했죠. 그런데 대학은 제대로 못 갔죠. 그때부터 이제 저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한 거죠. 뭐 일단 잠깐 이제 제가 이제 후회한 상황들, 지금 가장 후회스러운 날들을 이제 보여주기 전에 후회를 없애는 방법. 후회에 사로잡히면 포기하기도 쉽고 시도조차가 어렵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쓰이고 있으면, 내가 왜 공부하기 전에 그렇잖아요. 공부해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처음에 그 물리? 제가 옛날에 생물 2를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화학공학을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화학이 생각보다 어렵죠. 처음 갔을 때. 그래서 풀면서 내가 왜 생물 2를 선택을 했을까? 지금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는 참 제가 바보 같고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내가 왜 생물 2를 안 했을까? 하필이면 생물 2를 선택을 했을까? 하면서. 지금 같으면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제 동생에게 문제라고 하면 때리려, 멍청한 놈아, 그냥 해라.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차이로 느꼈어요. 물리하고 사람들이 저 모르는 걸 알고 있다는 거에 충격을 먹어가지고, 또 어떤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은 제가 그걸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쳐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생물 2를 배웠기 때문에 물리랑 화학은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뭐 하려고 그러면 막 자꾸 후회만 하고 해서 처음에 공부를 못했어요. 신기하게.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책 피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됐겠더라고요. 그 후회하는 시간에. 그 다음에 그 후회하는 행동에 대해서 배울 점을 찾고 같은 실수를 앞으로 반복하지 않도록 확실히 분석을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앞으로 생길 상황을 대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후회를 한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과거에 내가 뭔가 놓고 온 게 있는 거죠. 답을 내려야 될 게. 그러니까 지난 일 때문에 내가 뭐 이상해지고 이런 건 거의 없는데, 대신 자꾸 신경 쓰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때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그러니까 정선 씨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런 후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선 씨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친구랑 뭐 사이가 안 좋았던 거, 그런 것들을 남겨놓고 그때 왜 사이가 안 좋았을까?
그쵸? 저는 왜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갔을까? 뭐 성적은 좋았었는데 왜 이런 시험에 실패를 하고 이런 거에 성공을 했을까? 후회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면 반대로 행동하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딱 제가 충남대학교를 갔는데, 물론 이제 저희 학교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물론 학교 입장에서 봐도 저 같은 놈이 왜 저기 다녔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저한테는 참 통탄할 일이었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대학교였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가? 하여튼 갔는데, 근데 더 충격 먹은 건 제가 생물 투를 안 해서, 저는 거기서 당연히 제가 점수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제일 잘할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를 넘어서 대학을 처음 갔을 때 드는 생각이, 출발 지점이 같은 줄 알았더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 제 후배들도 서울대를 갔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서울대랑 서울에서 온 서울대랑 다르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미국이라도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내가지고 왔던 애가 서울대 간 거라, 지방에서 서울대 들어간 거라. 지방에서 가면 할 수 있는 건 고시, 뭐 이쪽밖에 생각이 안 든대요. 도무지 학교에 나와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뭐 회사를 들어가든 고시를 하든. 하지만 이제 집안이 좋고 뭐 이런 데는 아버지 어머니가 막 대학교 다니면서도 해외로 보내고 뭘 보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게 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기여하거나 뭔가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사업도 해보고 뭐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여기에 갔죠. 여기 분위기는 어땠냐면요, 비하 발언,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비하 발언 아니죠. 이렇게 가면은 제가 공대 다녔어요. 공대는 한 학기에 4번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보통 2번인데 껴서 4번을 봐요. 아주 그냥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면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고 씻지도 않고. 제가 그때 그때 공대 생활에 더 안 씻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씻지도 않고 맨날 책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시험을 자주 보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엔 그렇더라고요. 새로운 거나 앞으로 새로 다가올 세상이나 여러 가지 경험을 막는 아주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해악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공부를 했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 공부가 1700년도 거라는 거죠. 진짜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한테 21세기를 배우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세상에 있는 그 밀레니엄 시대의 대학생인데, 봤던 게 그냥 뭐 뉴턴이 어쩌고저쩌고 아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이가 없죠, 어이가. 그리고 이때는 또 어떤 걸 느꼈었냐면, 어느 정도 시대였냐면 1999년에서 2000년도 넘어갔을 때는 저희 한국어 문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 교수님이 레포트를 그걸로 내래요. 이메일로. 저는 충격을 먹었죠. 이메일이 뭘까? 지금은 제가 IT를 하지만 그때는 이메일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 고향에는 빠른 인터넷이 안 깔려 있어서 전화 인터넷이라 요금도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인터넷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때 깔게 된 거죠, 인터넷에. 저희 학교 와서 네츠고인가? 뭐 그걸로.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팝송을 좋아하는데 빌보드 차트라는 걸 봤어요. 그 빌보드 차트 옛날에 잡지에서 봤었는데, 잡지 맨 뒤에 그거 보면서 감동을 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핸드폰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때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핸드폰, 그 다음에 집전화도 같이 썼던, 보통 집전화를 쓰고 나갈 때만 핸드폰을 쓰는 뭐 그런 세대에 있었었죠. 아주 지금은 제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조금 앞을 보면서 간다고 하지만, 그때는 아주 한참 10발짝 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들이 해외에 갔다 왔다 이러면 막 깜짝 놀라고. 그렇죠? 그리고 수능 공부만이 공부가 아니었다라는 것도 처음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자괴감에 빠졌죠. 정말 자괴감에 빠진 게, 나는 내가 여기서만큼은 최고일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최고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사회성이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사회성을 어떻게 배웠냐면, 저는 제가 수학을 수능 왜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수학을 항상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안 나오든 잘 나오든 수학을 항상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수학 문제 시험 보기 전에 풀 수 있는 사람이 3명이었죠. 3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풀 줄 아는 3명 안에 든 거죠. 근데 저만 F를 맞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선생님이 나가서 시험지가 돌아간 거예요. 해답 답안지가 돈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아주 교만했었죠. 뭐 저런 걸 보고 풀어, 난 풀 줄 아는데. 저 혼자 풀었죠. 됐다고. 너 이게 뭐라고. 근데 그런 거 좀 안 좋은 거 아니니?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A 맞고 저는 이제 중간에 실수해가지고 다 틀리게 돼서 F를 맞게 된 거예요. 왜 제가 F를 맞았나 따졌더니 저는 한 50몇 점이고 나머지는 다 100점, 90몇 점 이렇게 된 거죠.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리고 참여와 공유도 처음 느꼈던 게, 이 사람이 답안지 정리해서 다음 사람은 더 채우고 해서 결국엔 2바퀴 도니까 다 100점이더라고요. 나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게 대학 생활이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스스로 같이 답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F 맞을만 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지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죠. 도대체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했죠. 아주 막 머리는 이렇게 하고 아주 막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제가 볼살이 1cm만 늘어나고 뭐 군살이 좀이라도 늘어났다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호수를 달리기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도 제가 저 외모도 옛날에는 두꺼운 안경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콘택트 렌즈로 바꾸고 그다음에 치아 교정도 하다가 빼니까 제법 그래도 좀 괜찮은 거예요. 그 전에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모를 잘 가꾸다 보니까 아는 누나들이 밥을 사주는 거예요. 돈이 없었는데.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얻어먹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그랬었죠.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창피하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심지어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야 내가 당장 밥이라도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은 다 군대를 갔으니까 더 유리한 상황이죠. 아주 계속 운동을 하고, 하여튼 그때 운동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을 운동을 한 거예요. 왜냐? 나는 운동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막 맨날 문자도 공통 문자를 보내는 거죠. 오늘 뭐 시간이 되냐, 뭐 보고 싶다, 이렇게 뭐 이름 안 쓰고 해서 막 공통 문자 보내고 해가지고 여러 명을 만났죠. 그리고 지나 보니까 도대체 뭐가 남았나 싶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4년이 지나간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하지만은 그래도 다행인 게, 저는 제가 왠지 연구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공부는 진짜 하나도 안 했거든요, 초반에. 이게 공부하는 사람의 포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 막연하게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거, 막연하게 나는 연구원이 될 것 같다. 물론 사람들한테는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꿈을 꿀 때 어떤 사람들한테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감히 말을 못하는 거.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한번 F 맞아가지고 1학년 때는 성적이 중간인 거예요. 근데 중간인 사람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한 명도 못 들어간 연구소로 가겠다고 한 거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리고 사람들은 더 걱정을 하죠. 너 왜 군대 안 가냐. 항상 걱정해 주잖아요. 너 군대는 빨리 가라. 너 지금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일찍 가는 게 낫겠다. 너 머리 색깔이랑 하는 짓걸 보니까 이제 일찍 가는 게 좋겠다. 계속 이런 그런 조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제가 연구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심심할 때마다 뭐 연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그냥 심심할 때 그냥 그것만 봤어요. 그리고 제가 연구원인 양 행동을 했죠. 그게 다였어요, 대학교 때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제 나이 때 전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여기 이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혜준 씨도 많이 봤었죠. 왜 경민 씨는 정말 제가 좋은 사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다른 분들은 왜 칭찬도 하시는데 경민 씨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면은 저는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를 이렇게 뭐 열심히 살아라 뭐 해라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하지 말고 빨리 군대 가서 정신 차리고 빨리 일어. 너무 네가 볼 때 너무 분명히 100% 제정신이 아니다. 저 뭐 새로운 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면 야 네가 지금 새로운 거 생각할 처지냐, 네가 지금 등수가 몇 대이고 뭐가 이러고 뭐 자꾸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걸 뭘 한다 그러면 그게 안 될 거라고 얘기하기보다 하여튼 되는 방향으로 알려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심지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촌 형이 술을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술을 마셔서 아주 제 사진이 부끄러워서 이걸로 넘긴 거거든요. 가서 그 형이 술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난 네가 어렸을 때 공부 잘해서 뭐 서울대나 뭐 의대 갈 줄 알았더니 뭐 너도 여기 가는데 너나 나나 그 형 맨날 놀고 그냥 대학교 제대로 못 가는데 너나 나나 틀린 게 뭐가 있냐. 그리고 너 저기 나와서 좀 걱정이다. 미안, 내 친구도 뭐 잘해서 충대 갔는데 취업 하나도 못하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저는 막연히 연구원이 될 꿈을 가지고 있어. 막연히 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제 막연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 놀았으니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연구원이 되려고 면접을 봤는데 저한테 그래요. 저는 제가 연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신은 그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 그래요. 뭐 얼마나 어떤 걸 잘하느냐.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다 했죠. 뭐 아는 거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당신이 왜 연구원이 돼야 되냐. 그 다음 당신은 앞으로 뭐 할 거냐. 당신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마음가짐 돼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랬더니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걱정. 후회했던 것들은 어떻게 없앴는지 잘 얘기를 안 해줬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못 가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이제 제가 연구소에 뭐 가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 내가 뭐 그동안 부족한 게 뭐였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뭐였는지 생각하기보다는 그때 내가 뭐 때문에 부족했었는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해왔던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걸 왜 안 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먹고 살겠다고 여자친구를 만났던 거, 뭐 진심으로 좋아하고 이런 걸 떠나서 먹고 살겠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가 공부를 안 했던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TV를 너무 좋아했던 거. 아침 드라마를 꼭 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아침 드라마를 봤었는데 아침 드라마를 안 봐야 되는 거.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때. 그 다음에 책을 하나도 안 읽은 거. 책만 보면 졸렸거든요. 어렸을 때 그렇게 책을 읽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TV 선을 가위로 자르고. 왜냐면은 TV 코드를 가위로 자르지 않으면 TV를 볼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핸드폰 요금을 안 내버리고 전화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했다 보니까 알아서 이렇게 헤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자친구한테도 6개월 동안은 그 여자친구랑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못 보게 되겠다 하면서 이제 진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저기 지영 씨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6개월 만에 그냥 편입을 시험 봐서 한 번에 된 거잖아요. 한 번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서울 게 없잖아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제가 처음에 뭔가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상황에서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하나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내가 뭐 하고 놀든지 간에 내 꿈에 대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어 있는 거. 그리고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연구원이 되진 않았어도 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있죠. 내가 뭐 화학 툴을 하든 뭐 생물 툴을 하든 뭐 이런 것들은 다 상관없다는 거. 왜냐면 제가 여기서 목표가 부산이라면은 제가 여기 있건 아니면 저희 집에 있던 종로에 있던 여의도에 있던 부산 가는 건 얼마 차이 없으니까 그냥 다 버리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가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동안 나의 장애물인가 아침 드라마나 뭐 이런 거 같은 건 안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걱정 같은 경우는 항상 참 어려운 게, 제가 이제 연구원이 됐죠. 이렇게 이제 이게 연구원 때 사진인데 연구원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훌륭해 보인 거죠.
어디 아주 서울대 다니고 뭐 다니고 막 하고 제가 과연 이 실험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막 손도 못 대겠는 거예요. 되면 다 망가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 못 해가지고 혼날 것 같고,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겁을 많이 먹었죠. 기계는 자꾸 비싸다 그러고. 그럼 뭐 이렇게 선후배 모임들이 있어요. 대학교 같은 선후배 모임이 가서 뭔가 알려주는데 저는 안 알려주고, 내가 아주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거 그거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 다 갈 때 다른 기계들을 만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다 물어보기 시작을 했죠. 이 기계 보고, 이 기계는 제가 만약에 잘못 조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계가 멈춘다.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2시간 동안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하여튼 연구소가 9시에 문 여니까 새벽 7시까지만 망치면 되는 거니까 2시간 하면 살아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잘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됐을 때는 이제 막 상상을 하죠. 내가 이걸 뭐 사람들은 A라는 방법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니까 내가 B로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하면 세계 최초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건 연구소는 전부 다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걸 다 보고 그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냥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계 최고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다 돼가지고 그럼 가서 멋있게 이걸 들고 가서 나를 지금까지 계속 못할 것 같다라는 그 박사님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막 이제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 계속 망가뜨렸죠. 하지만 걱정이 없더라고요. 걱정은 그때 어떻게 없앴냐면, 이걸 내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잘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하면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혜림 씨도 첫 강의 때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 이거 인생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뭐 내가 뭐 인생에 대해서 뭘 한다고 막 이러고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기대를 할 텐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과 다르죠. 전혀 기대 안 하고 혹시 밥 먹는데 제가 너무 졸리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니까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의. 지금은 강의를 조금 하거든요. 뭐 인터뷰할 때도 금방금방 하고. 근데 제 처음 모습은 어땠냐면, 대학원에서 제가 막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원, 공학대학원을 마치고 경영대학원으로 갔어요. 막내다 보니까 무슨 뭐 나름대로 세미나 같은 걸 열어서 방학 때 놀기 싫다고. 제가 볼 땐 놀기 싫어서가 아니고 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방학 때 이렇게 돼서 거기서 무슨 문제 있나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저한테 사회를 보라고 한 거죠. 사회도 간단한 게, 새로 오실 강사분한테 이 강사분은 어떤 분입니다. 그 전에 이제 멘트 하나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뭐 빗길을 뚫고 뭐 와주셔서 뭐 감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문장으로 보면 5문장밖에 안 됐는데, 그 5문장도 처음에 이렇게 무대에 서 있는 게 처음이라 5문장을 쓰고 달달달 외웠었죠. 그래서 제가 외우면서 뭐 하는 거에 대한 대단한 회의를 느끼거든요. 이걸 1시간을 외운 거예요. 1시간을. 실수하기 싫어서. 왜냐면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는 그거여서. 그래서 했죠. 정말 뭘 외웠나 싶더라고요. 뭘 외웠나. 감사합니다 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막 엉키게 한 거예요. 되게 창피했죠. 사람들은 너무, 그리고 저 혼자 무지하게 창피하고, 솔직히 사람들은 이걸 기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래 말을 좀 더듬나 보다 이렇게 하고 갔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그 다음 주 되니까, 이번엔 별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 사람이 왔어요. 바빠서 대강 왔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좀 긴장을 좀 덜 하겠지 하고 또 외우는데 또 제대로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일격을 가한 거죠. 제가 이래도 저기 있는 사회자보다는 말을 좀 조리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막 말을 더듬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회자보다는 낫죠?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비수가 꽂힌 거죠. 이렇게. 창피하다. 그러고 있다가 딱 진짜 5일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국책대학원 뭐 사무총장인가 사무국장인가 뭘 했었는데, 야, 강사가 빈다. 갑자기 강사가 안 한다고 했다. 네가 해라. 막내니까. 하루 전날 7시에. 그때 잃어버리지도 않거든요. 중앙대에서 하는데 하루 전날. 주제는 네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좀 해서 1시간 정도 분량으로 강의를 해라. 저 못할 거
하니까 그냥 끊었죠. 바쁘니까. 왜냐면 막내가 40살 정도 돼가지고 저 말고 바쁘니까 하면서 끊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자 한 분이 직강을 하는 거랑 그다음에 제가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저자분이 지금 뭐 위대하고 훌륭하시긴 하지만은 그때 봤던 그 눈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때는 아주 그냥 저자가 자기가 책 쓴 거 강의한다니까 얼마나 막 듣고 싶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겠어요. 그 저자 직강이 그때 저한테는 처음이었었는데 근데 그 분하고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엊그제 그 5줄도 제대로 못 외워가지고 쿠사리를 먹었는데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갔어요. 이것도 뭐 일이 있어가지고 밤에 가서 만드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죠. 서울 올라와야겠다. 근데 엄마랑 어머니 밖에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실수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뭐 저 중앙대에서 뭐 하는 거 같은데 뭐 오실 거예요? 물어보니까 어머니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강의를 할 때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잘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는 한번 와봐야 하는 거지 이게 못할 수도 있거든요 괜히. 그래서 이제 어머니까지 오신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아침이 되더라고요. 8시부터 만들기 시작을 해서. 왜냐면 그 전에 제가 강의를 많이 했으면 그 전 슬라이드를 넣고 만드는 법을 알 텐데 아침이 되고 그 전에 옛날에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는 3일인가 4일을 외웠거든요. 7장 PT 하는데 써가지고. 근데 이건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아침인데 어떻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기 전에 그 생각을 했죠. 첫 번째, 옛날에 제가 이런 일들을 한번 이겨냈었던 기억이 있나. 근데 옛날에 연구소 다닐 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을 살린 거죠. 살린 게 그거였죠. 내가 만약에 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막 계속 기립박수 막 생각도 나고 막 야 잘한다 너 다음에 뭐 이거 이렇게 한 번 더 강의해봐라 뭐 이런 막 얘기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아 잘하면 이렇게 되겠네. 못하면 처음엔 막 형편없는 새끼 막 이러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뭐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겠더라고요. 아 고생했다. 뭐 돌 던지고 계란 던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막 여러 가지 써봤어요. 계란을 던질까? 아니 뭐 욕을 할까? 뭐 하지만 뭐 이렇게 된 거 다 알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 그래서 이제 저는 물러설 데가 없다는 걸 알게 됐죠. 못하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잘했던 PT를 봤어요. 누가 제일 잘하는지 프레젠테이션은 누가 제일 잘하나요? 라는 그걸 지식인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동영상을 본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맥이 있었거든요. 맥을 샀던 이유는 제 컴퓨터를 잘 몰라서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과제비 받아가지고 나 이거 하나 사달라고 해서 그걸 산 거거든요. 근데 또 그때 제가 맨날 회사 대표로 PT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키노트를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그걸 만들고 이제 가서 강의를 한 거죠. 이제 딱 강의실에 가서 생각을 한 게 이제 나는 스티브 잡스다 그 얘기를 한 10번 정도로 했죠. 마음속으로. 그리고 시작을 했고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일도 있었네요. 갔다가 이제 5개 대학교에서 대학원생들이 모이잖아요. 그분들은 다 사업을 하셨던 분들, 나이 드셨던 분들, 뭐 여러 가지 박사분들이 모이시는 거니까. 근데 한 차가 진주에서 출발한 차가 늦었다고 해서 제가 5시인데 3시로 강의를 땡긴 거예요. 남는 시간에 할 게 없다 해가지고. 아주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굴욕이죠. 그리고 저는 5시에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달달 외우고 뭐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갔죠.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초리 저를 보고 있죠. 저도 이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엄마 마음 다 알아요 하면서 이렇게 눈빛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언제나처럼 시동을 걸 때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말이 버벅거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있다가 그냥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1시간 반이 딱 지나간 거예요. 그게 끝났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하고 감명 깊었다고 그러고 명함도 막 갖다 주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갑자기 내가 뭘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됐어요. 슬라이드 만드는 법, 뭐 강의하는 법, 뭐 아예 초보들한테도 재빠르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알게 된 노하우는 여기서 비롯된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더라고요. 제 친구는 항상 옛날에 제 친구랑 저랑 어렸을 때 갔는데 제 친구는 양발 짝짝이를 신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알려준 거죠. 야, 나 양말 짝짝이 신었는데 지금 되게 쪽팔리니까 진짜 죽을 것 같다고. 왜냐면 정말 신기한 게 걔가 그 남색이랑 하얀색이랑 신었거든요. 아니 미칠 것 같다고 지금.
쟤네 죽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신기한 게 저는 사람들이 다 볼 줄 알았더니 다음날 걔하고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별것도 아닌 거에 사람들이 죽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만약 이 기법을 써서 내가 오늘 양말 짝짝이 신는 거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 일이 안 벌어나잖아요. 그냥 너 그렇게 신었냐?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걔는 그걸로 아주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 무슨 007 작전처럼 막 발 한쪽을 저렇게 숨기면서 가고 발을 막 꼬아서 안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걱정거리가 인생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걱정을 할 때 잘 써서 분석을 해보잖아요. 제가 볼 때 90% 이상이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걱정. 제 친구는 갑자기 저랑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2002년도 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내가 보면 축구를 항상 진대요. 완전 미친놈아. 그럼 히딩크는 왜 뽑고 국가대표를 왜 뽑고 걔 눈만 가리면 되는데 아 진짜라고. 사례를 막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막 진짜라고. 그리고 자기가 하여튼 이긴 적은 없대요. 비기기도 했대요. 자기가 진짜 안 보고 있다가 미국전에 딱 보니까 자기가 미국전을 보니까 비긴 거라 이거지. 한국이 이길 수 있었는데. 그래서 걔 실제로 그러다가 걔가 진짜 다음 경기를 안 보고 녹화 방송을 보니까 이긴 거예요. 포르투갈이. 그다음부터 걔 계속 안 봤잖아요. 축구. 자기 보면 진다고. 그러다가 궁금해가지고 독일전에 본 거죠. 그래서 져가지고 걔는 앞으로 국가대표에 안 보고 걔가 은퇴를 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보통 월드컵이 끝나면은 감독이 은퇴해야 되는데 걔가 은퇴를 해서 걔가 축구계를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걱정을 잘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웬만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절에 대한 걱정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쩔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거절이 당연한 건데 제가 지금까지 어디 전화를 하고 뭐 부탁을 해도 지금까지 거절당한 게 저도 옛날에 거절을 많이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거절당할까봐 걱정이 될 거면 평소에 다른 사람한테 거절을 안 하면 되거든요. 부탁을 하거나 내가 뭘 들어주고 이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거절을 안 하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절을 당할까 걱정을 할 거면 지금 당장 사람들한테 거절을 안 하면 돼요. 호의를 베풀고. 근데 아주 막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은 걱정의 본질을 보면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걱정은 또 후회에서 또 나오고 후회랑 걱정은 친한 친구예요. 그렇죠? 그 걱정을 잘못하면 후회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잘 믹스를 해보세요. 보통 걱정과 후회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대단하고 전지전능하고 뭐 이런 데에서 기인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제 파악만 하면 걱정을 안 하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책을 쓰려고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강의도 많이 했겠다. 근데 그 책을 쓰려고 했을 때는 지금 말고 1년 전에 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문제가 그거였어요. 첫 번째는 제가 무슨 글짓기 대회나 이런 데에서 한 번 상을 탄 적이 있어요. 시 이것도 서태지와 아이들의 뭐 영혼인가 나왔던 게 그게 그날 나온 거라 제가 그날 CD를 샀죠. 근데 그 시를 쓰다 보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가사처럼 쓰게 된 거예요. 너무나 비슷하게. 하지만 그 심사하시는 분이 아직 서태지와 아이들을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상 받은 거 말고는 저는 장난으로 쓴 건데 진짜 쓸 거 없다. 막 남 시간 나는 거 알잖아요. 대회 나가면 할 말이 없는 거. 계속 안 써져요. 제가 갔던 이유는 아버지가 국어 선생님이라고 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진짜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노래 가사 쓰고 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글을 잘 쓴 적이. 그럼 또 이제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글을 못 쓰는데 어떻게 책을 쓸까? 그리고 분명히 내 실력의 책을 쓰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겠지. 그럼 또 이제 계산을 한 거죠. 내가 만약에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만약에 안 팔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 집에 많이 쌓이고 내가 보는 사람마다 선물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설마 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뒤에서는 버려도 되지만 앞에서는 그냥 고맙다고 그냥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해도 뭐 좋겠다. 기껏 해봐야 책 뒤에 쌓이는 거밖에 없겠지 하다 보니까 또 책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사고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일할 때 보면 걱정이 없죠. 그러니까 걱정거리는 미리 안 만들어 놓는 거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조금만 내가 눈을 뜨고 자세히만 바라보면 걱정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선 씨가 처음에 강의를 했을 때 많이 걱정을 했죠. 자기 막 어떻게 하냐고 자기 막 떨리고 말도 안 나온다고 막. 하지만 정선 씨가 강의 못 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힘들거나 인생이 피곤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기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처음 강의했을 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처음 강의한다는 건 박수만 받을 수 있는 일인데 계속 박수 받는 건 처음 치고 누가 봐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는 그거네요. 그 도이치텔레콤에서 그 CFO가 한국 왔을 때 보여줬던 저희 PT 디자인 한 거죠, 나름대로. 여튼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 거고요. 이 밖에 부분은 다른 사람이 한 거 없으니까, 사람이.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부대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거. 뭐 하게 된 것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일하게 된 거는 특별히 그냥 사촌, 육촌 동생이죠, 동갑인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뭘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불쌍한 거, 쟤 저렇게 하면 죽어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성공을. 그래서 그냥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하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이제 네가 뭐 대표 뭐 이런 걸 좀 해봐라, 아니면 네가 뭐 경영이나 이런 걸 해봐라, 자꾸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유는 너 왜 나한테 자꾸 경영하라고 그러니까 너는 앞날에 대한 걱정이 없는 애 같다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한다고. 그거는 제가 걱정을 피하는 기법을 알았을 뿐인데,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고 있으면 저는 이게 뭐가 걱정인지, 너 뭐가 걱정이냐? 야, 이게 왜 걱정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가 된 거죠. 그 전에 하도 걱정을 많이 해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리더를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깝깝하죠. 저는 그 처음에 그래도 거기가 9명이었어요. 아주 그냥 원래 인생이 망한 애들 9명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벌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때 다 고대 애들, 고대 전산 수학과 보면 전산실 있거든요. 그쪽 전산실이 모여서 했거든요. 그 애들이거든요. 다 나보다 잘난 것 같고,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경영을 해보라 그러니 내가 못하면 다 끝나는데 도대체 나를 왜 믿는 걸까? 그냥 거기서는 그래도 제가 총 책임은 아니었으니까 이론으로 들어갔지만,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투자한다고 날라오고 막 이러는데, 그건 진짜 경영을 제가 해야 돼요. 왜냐면 2명이 만든 회사였고, 1명은 개발했으니까 1명은 경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머리가 아팠죠. 왜냐면은 하루하루 날라오는 것들이, 너무 큰 것들이 날라오니까, 그때 저희가 개발했던 특허들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F라고 뭘 딜을 한다는데, 뭘 한다는데, 브로커들은 그러고 있죠. 무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석유판 돈으로 투자하는 회사가 있나봐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람들이 날라오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연구소 다니는 연구원일 뿐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머리가 복잡해진 게, 아침에는 이제 연구소에 가서 밤 6시, 7시까지 일을 하고 7시에 나가면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두 가지가 잘 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연구를 하다가 다치게 된 거예요, 팔을. 그래서 뼈가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도 제 뼈가 이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돼가지고 군대를 안 간 거예요. 원래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다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뼈가 이렇게 생겼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연구소에서 그 기계를 만들어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게 60억짜리 기계예요. 연료전지로 가는 지뢰 탐색 로봇인데, 볼 때는 하나도 뽀대가 안 나잖아요. 근데 저 안에 되게 복잡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제가 그 연료부를 맡았어요. 이건 연료가 제일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물에다가 어떤 고체를 섞고, 어떤 뭐 제 촉매, 그냥 뭐 붙인 촉매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막 수소가 나오거든요. 수소로 움직이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고체로 움직이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근데 거기에는 열도 막 많이 나고, 그 다음에 pH도 높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복잡한 기계 설계도 제가 다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CAD로 해서 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한 게 있잖아요. 설계를 하면서 명확한 부분이 있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수작업이 필요한데, 그 명확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이제 설계를 한 거죠. 설계라고. 답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일하는 도중 팔을 다쳐서 병원에 가게 돼요. 병원에 가게 돼서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달 가까이 쉬어야 되는데, 연구소에서 이제 SOS가 날라온 거죠. 네가 이렇게 설계한 거를 우리가 바꿔서 했더니 안 된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뭐 국무총리가 와서 본다고 하니 성공을 시켜주길 바란다. 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왔죠. 오면 이제 깁스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깁스를 한 채로 했죠. 근데 그게 pH가 13.5였거든요. 13.5면은 14가 최고잖아요, 염기성. 그래서 그게 막 열이, 이게 막 그 촉매 표면 온도가 뭐 600도고 막 이게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이게 기체가 돼서 날아와서 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시체 손처럼 된 거죠. 막 간지럽고 깁스여서 긁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죠. 병원에서는 그 한번 커팅을 해서 열어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피부가 그 시체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계속 깁스를 하면은 손 피부가 망가질 거고, 그래서 이게 재생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깁스를 열면 뼈가 안 붙을 수도 있다. 근데 뼈가 안 붙을 확률이 더 적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골 대신 고통이 좀 있을 거다 해서 그걸 하고 일주일 동안은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손이 왼손이지만 중요한 게 어떤 나사를 돌리고 뭐 피팅하고 뭐 이럴 때는 손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럼 이제 진통제를 막 먹죠. 그럼 여기 빼고 나머지가 다 안 아프죠. 그러면서 이제 성공을 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탄탄대로인 줄로 알았는데, 여기서 잘 된 다음에 다음이 뭘까 생각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삶을 반복하는 게 제 인생이 달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뭐 이건 제 추측이죠.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닌데, 과연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제가 성공하는 걸 바랄까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심지어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자리는 하나인데. 그리고 어떤 분은 기왕이면 내 후배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다행히 이제 더 사업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 전시회가 있었어요. 전시회가 있어서 어머니 그림이죠. 이게 저희 어머니 그림인데, 이게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보석과 같은 능력이래요. 요런 것들, 이제 엄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느낀 거죠. 나한테는 뭐가 있을까 저게. 그게 내가 했던 공학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감동을 주고 사람들한테 했던 거는 그 걱정을 안 하는 능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할 일을 걱정 안 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공학을 포기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6개월이면 이제 박사 이제 학위가 나오는데 수료하고 학위하고는 하늘과 땅이다. 예, 좀 몰랐죠. 그리고 관심도 없었고. 왜냐면은 뭐 저는 제가 물론 그 교수님을 많이 안 존경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 하기 위해서는 그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내 학문적으로도 정말 내가 배울 게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나중에 그것도 역시 후회가 되긴 하더라고요. 약간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만두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오게 된 거예요. 왜냐면 IT 쪽으로 창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IT 쪽 창업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윈도우조차 깔지도 못하는 거였고, 그렇죠.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회사 사람들이 잘 알죠. 어지간하면 잘 못해요 그냥. 근데 이제 IT 회사를 만들겠다고 한 거죠. 지금 물어보죠. 왜 화학공학이나 뭐 이런 거 선택을 하지 않고 IT 쪽으로 가게 됐냐. 다른 분야들은 보면 좀 알거든요. 다 해봤으니까 뭐 바이오나 이런 거 보면 아는데 이쪽은 하나도 몰라요. 이쪽은 내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경영자가 돼야 되죠. 경영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큰 목표를 설정을 한 거예요. 약간 구체적으로.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이게 제가 2007년도에 썼던 글인데 어떤 책이 너무 저에게 용기를 준 글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뭐 1000시간 정도만 하면 전문가 수준이 된다. 열심히 집중을 해서 1000시간만 지나면. 대신 물론 좋은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쓴 거죠.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게 성공하는 CEO는 뭐 한 달에 5권 책을 읽는다 뭐 요거를 이제 읽게 된 거고,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제가 지금까지 얼마 안 되는 그 돈으로 책을 180권을 산 거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외국 사람이 쓴 책을. 그래서 180권 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냥. 왜냐면 제가 책을 읽는 걸 너무 싫어해서 옛날에 블루오션 전략 한 권을 3달 동안 읽었거든요. 하도 안 들어오고 재미없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 눈앞에 책이, 내가 지금 해야 될 숙제가 눈앞에 안 보이면은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표들은 내가 측정을 하고 볼 수가 없으니까, 또 나한테 멘토도 뭐 없으니까 이 책을 멘토로 삼고 이 180권을 다 보자. 하여튼 난 이 180권만 다 보면 성공을 할 거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뭘 하든지 뭐 그때 2007년도에 5월달에 적은 걸 보니까 뭘 하든지 뭐 1000시간 노력하면 뭐 전문가 수준으로 능숙해진다는 걸 가지고 뭐 새로운 걸 읽기 때문에 뭐 1000시간을 뭐 배정을 한다. 그래서 나는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아마존 순위를 종합으로 하는 외국 사람이 쓴 경영학 서적들을 뭐 정리해서 180권을 구입해서 침대 앞에 책장을 만들어 놓고 읽고 있다. 그걸 써놨죠. 사이버리에다가. 그 침대 앞에 만들어 놓은 건 자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일어나서 한 번 더 보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67권을 읽고 있고 만약에 내가 이 180권을 다 읽으면 전문가가 될 거다. 이제 그때 그렇게 이제 믿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노에 대해서 배정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물론 이건 좀 바뀌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 기록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기라는 거 써본 적도 없고 숙제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꾸준하고 적는 거 되게 싫어해서. 그래서 그 시간을 기록하는 습관으로 항상 나는 실제로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제가 뭐 생각하는 자기 효율성이라는 걸 제가 그 말을 만들었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주 공부를 안 해서 무슨 용어 생각하고 용어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 특징이죠, 제대로. 그래서 요 용어를 만들어서 내가 과연 시간 기록을 해서 뭐 오전에는 디자인 쪽을 공부하는 게 빨리 들어오고 저녁에는 공학 쪽 뭐 이런 걸 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7시에서 8시, 저녁 7시에서 8시에 공부를 해봤더니 공학을 공부해봤더니 30페이지가 나가고 그 인문학, 뭐 사회과학을 했더니 50페이지가 나가는데 오전에는 그게 다 안 되더라. 그 저녁에는 실제로 창조적인 거 하면 되게 좋거든요. 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금방금방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제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저를 분석을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렇죠? 나중에 그 분석한 시간 기록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런 큰 목표들을 세우게 된 거죠. 하지만 이 큰 목표들은 아마 계속 이루다 보면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어떤 회사를 얼마나 크게 만들겠다는 거 뭐 이런 건 꿈도 못 꿨어요. 꿈도 못 꾸고 그냥 내가 모르는 거 알았으면 좋겠다. 2007년이면 3년 전이죠. 불과 3년 전에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큰 목표가 생겼으니까 여러 가지 작은 목표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목표를 세웠는데 그 다음에 이 작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된 거죠. 이걸 묶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때가 생각나는 게 제가 한 번에 책을 제일 많이 샀던 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인터넷 서점 말고 마지막으로 서점을 이용할 때. 왜 그 다음에 인터넷 서점을 이용할 수 있었냐면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지은이가 저자가 누구고 목차가 어떤 건지만 봐도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알 수 있었던 때고 이때는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책이 좋다고 저자가 설명해주면 그 책을 막 거꾸로 사가는 순서대로 계속 샀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려놨던 거죠. 나름대로 뿌듯하게. 그리고 이렇게 항상 제일 기뻤던 순간이 그 책들을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집으로. 이게 왜 나타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시간 기록이랑 책장이랑. 이렇게 책을 사서 책장에 끼워놓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책들을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180권이면 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은 이런 책장이 5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작은 목표를 성공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시간당 그러니까 제가 여기 출발 지점하고 목표 지점을 알았다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여기까지 몇 시간 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끈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끈기가 없어요. 하여튼 끈기 없고 산만하다 이건 하여튼 계속 뭐 제 생활 기록부에도 따라오는 거였고 어머니도 넌 좀 끈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주의가 산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주의가 산만하냐면 지금도 뭐 회의하다 보면 화장지 하나만 있으면 화장지를 이렇게 수북하게 만들어 놓는 재주가 있죠. 산만하고 막 얘기 듣다가도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또 공부하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45분 15분 법칙인데 그게 뭐냐면 45분은 죽어라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저번에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방법인데 그 우리가 이제 남자면은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을 거예요.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으면 싸웠을 때 집중력은 엄청나거든요. 왜냐면 딴짓하면 맞으니까. 그쵸? 아니면 뭐 우리가 가장 집중했던 순간을 생각을 해봐요. 그쵸? 그런 순간을 생각을 해보면서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매우 재밌는 일이고 급박한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책을 읽는 건 참 지루한 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집중력을 기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 앞에 있는 책상을 일단 다 책상 앞에 있는 건 다 밀어버렸어요, 밖으로. 그래서 할 때마다 귀찮아서 나중에는 저희 집 창가 앞에 좌식 책상을 놔두고 창가하고 저하고만 있게 한 거예요. 창가, 저, 시계.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손톱에 막 때가 끼거나 손톱이 길거나 갑자기 이걸 보면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드니까 손톱을 다 깎아서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손톱 다 깎고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시고 그냥 주변 땐 집에서 같이 일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 말 시키지 말라 그러고 전화기 꺼놓고 아니면 전화기 진동으로 해서 저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라고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45분 집중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때 32페이지가 나왔을 거예요, 책에. 제 그 전 책은 3달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때 읽었던 책이 340페이지 정도 됐거든요. 딱 11시간 정도면 되겠는 거예요. 집중을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 공부가 안 무서웠어요. 11시간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9시부터 10시까지 책 읽는 게 아니고 뭐 지금 막 준비하고 이제 컨디션이 좀 좋고 딱 봤더니 9시 45분인 거예요. 그럼 9시 45분부터 1시간 이렇게 해서 독서 1 이게 이제 그리고 하다 보면 그때 당시는 제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많이 보여야 꾸준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스티커 사가지고 앞에다 스티커를 붙였어요. 이렇게 스티커까지 붙여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스티커 붙여가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1시간 보면 1시간 스티커 이렇게 붙이고 그 책 이렇게 인쇄 조그맣게 해서 스티커 붙이고 스티커 붙이고 스티커 붙이고 간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처음으로 3일 안에 책을 한 권을 본 거예요. 처음으로. 그 다음에 15분 쉬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내가 계속 잘 된다고 계속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글자를 빨리 읽는다고 머릿속에 잘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적당히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엔 눈으로 우리가 글자를 집어넣는 거, 인지하는 거.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그 정보를 맞춰보는 거. 근데 이게 볼 때 45분 정도. 특히 한 30분 정도가 제일 좋은데 30분은 이 맞춰보는 시간이 편한 거고. 그래서 한 45분 정도 집중을 하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45분 집중을 하고 15분 동안에는 쉬면서 저희가 차 마시고 대신 그때 뭐 컴퓨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훈련 안 된 상황에서 계속하면 머리는 좌뇌에서 계속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로 인지를 하니까 차 마시면서 이렇게 슬슬 돌아다니면서 쉬면 어느 날 뭔가 딱 하려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막 나와요. 더 좋은 방법은 주변에 사람이 깨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15분간 자는 게 제일 좋고 에디슨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부가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효율을 측정을 해봤죠. 45분 집중을 하고 45분부터 거꾸로 가면서 집중했을 때랑 그렇지 않았을 때랑 이게 평소에 했던 거랑 평소에 했던 거 이건 제가 45분 집중해서 했던 거 거의 효율이 2배. 이거는 제가 제일 잘했을 때 이건 제일 못했을 때 보니까 효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기 전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준비를 안 하고 시작을 하면 집중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100% 올라오기까지.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내가 시작하겠다면서 손톱도 깎고 뭐도 하고 하면 막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권투하기 전이나 막 싸우기 전에 막 코치랑 얘기하면서 막 이제 열심히 하겠다 막 이렇게 투지를 불태우는 거. 그 시간은 예열 과정을 딱 5분 정도 거치면은 시작할 때부터 100이 돼서 쭉 가요. 근데 이때는 제일 부작용이 뭐냐면은 45분이 지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안 멈추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꼭 해놔야 돼요. 알람을. 그래서 45분을 딱 멈추면 글자가 한 문장이 다 읽어지지 않더라도 딱 표시해놓고 딱 멈추는 거죠. 그럼 제가 뇌가 희한한 게 그 다음부터 뭘 하려고 하냐면 내가 이걸 계속 재밌게 보고 있었잖아요. 그럼 자꾸 남은 스토리를 막 생각을 해요. 그냥 덮어버린 거라. 그러면은 예습하는 효과가 일어나요. 한번 해보시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쭉 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나름대로 사회과학 5개 분야를 독파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나 살펴보니까 곱셈의 법칙이 있겠더라고요. 하루에 0.5%씩 발전하면 1년 후에는 6배, 2년 후에는 38배, 3년 후에는 235배, 1454배. 그러니까 2007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으니 7, 8, 9, 10, 4년이잖아요. 1, 2, 3, 4, 이 정도 됐어요. 대신 하루도 안 빼놓고 0.5%거든요. 0.5%만 어느 정도 그냥 딱 보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책 60페이지 집중해서 보면 그걸 정의를 내린 거예요. 한 분야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참 저도 제가 신기하죠. 옛날에는 단어 중에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제법 물어보면 사람들한테 질문도 하게 되고, 옛날에는 강의할 때 질문하는 게 제일 떨렸거든요. 지금은 질문 안 하면 서운하죠. 들으면서도 막 답이 나오고. 왜 그랬냐면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 능력이 1450배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보니까 제가 60페이지가 계속 읽었더라고요. 어느 정도 생각하면 우리 반에서 힘 제일 센 애 한 명이랑 힘 약한 애 1400명이랑 줄다리기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나우두가 축구 잘하죠. 호나우두 한 명이랑 1400명이 저랑 축구를 하면 제가 이기죠. 그냥 골대에 1000명 세워놔도 되는데 못 넣잖아요. 일단 그렇게 되더라고요. 목마 태워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이제 이것까지 아니까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걱정을 분석을 해서 목표를 세우고 학습을 했더니 그냥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걸 공부를 하고 어디를 가야 될 거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맨날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를 발견하는 게 어려운 거다. 문제만 발견하면 저렇게 저 시스템으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제 후배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내가 왜 이곳에 태어났고 하필이면 나 왜 이 집 구석에 태어났을까. 고향이 있을 땐 모르는데 나가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새로운 걸 공부하기에는.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은 4년만 열심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책은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시간 기록 했던 거예요. 하루 뭐 새벽 2시부터 시작을 한 거죠. 2시에서 2시 45분까지 1시간을 읽고 7시 15분에서 16분에서 7시 50분까지 기상 및 사색을 했고, 회의 준비하고 회의하고 휴식하고 전화통화까지 다 적었죠. 그렇게 해서 반성. 오전 시간 활용을 잘 못했다.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휴식이 많았던 거죠. 난 활용을 잘한 줄 알았더니 휴식을 못했고 운동도 못 갔다. 그리고 헬스하고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일한 시간, 공부 총 5시간, 딱 1시간만 비춰라 4시간 다 있고 마인드 세트 뭐 1시간 읽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도 멘토링을 하던 걸 즐겼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멘토링을 1시간 하고, 아이워크라고 제가 좀 키노트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 4시간, 회의 1시간, 그 다음에 시간 사용률 공부에 44.45%를 사용을 했고, 멘토링에는 0.09%, 그 다음에 아이워크 스터디 공부하는 36%, 회의는 0.09%, 근무 시간 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1% 초과 달성을 했다. 왜 이렇게 했어야 됐냐? 사업을 할 때는 누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제가 놀면 하루가 끝나니까 스스로 혼자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잘했다 못했다 평가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의 그 외로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박사님 더 잘하시겠죠. 하여튼 내가 스스로 나태해지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스스로 아주 사람처럼 변명 잘하는 동물이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기억을 조작을 해요. 열심히 안 했는데 열심히 했다고 막 조작도 하고 그래요. 나는 막 이렇게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 해서 죽어라고 열심히 한 얘기를 들었던 그 사람이 열심히 한 날이 하루도 없었죠. 신기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처방,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성공이 안 되는 사람의 처방으로 항상 저 시간 기록을 해주죠. 그렇다 보면 자기가 어디서 미스가 된 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들을 합쳐요. 이제 휴식했던 시간을 합쳐보고 전화했던 시간을 합치면 45분이 될 때 그 희열, 그러면은 다시 또 내가 한 발 더 갈 수 있으니까 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뭐 후회는 거의 할 필요가 없죠. 왜 할 필요가 없냐?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서 4년이면 1400배가 될 테니까, 그렇죠? 뭐 후회할 필요 없고, 걱정도 분석을 좀 해보라 이거죠. 내 정말 이게 걱정할 가치가 있는 건가? 어떤 친구는 갑자기 밥을 못 먹는 친구가 있죠.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갑자기 느닷없이 있다가 북한에서 핵 만드는데 우리한테 핵 쏘면은 의미 없지 않을까? 우리 공부하지 말고 술 마시고 이런 애가 있어. 진지하게. 야 공부해라고. 어차피 2010 몇 년도에도 이번에 최근에 또 망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2010 몇 년에 망할 건데 공부를 왜 하냐 이거죠. 그렇죠? 아주 신기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확률이나 뭐로 분석을 해보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걱정과 후회가 없다면 내가 새로운 목표, 큰 목표를 잡는데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큰 목표는 그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하냐로 목표를 잡지 마요. 왜냐면 어차피 나는 1000몇 배가 될 사람이니까 내가 뭘 하고 싶고 어떤 걸 좋아하냐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사람들 걱정하는 거 걱정 안 하게 해주고, 실제로 그걸 풀어주는 걸 잘했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경영이래요. 그럼 경영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컨설팅이래요. 그럼 컨설팅 하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주면 강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강의하면 되는 거고. 정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와서 편입도 성공을 했으면 좋았는데 좀 안타깝게 실패를 했죠. 약간 차이로. 하지만 정선 씨는 그때 당시 보니까 영어를 매우 잘했지만은 보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좋아하고 소통하고 자기 아는 거 가르쳐주고 막 얘기하죠. 자기도 잘 못하면서 막 남 가르쳐주는 거 막 잘하는 사람 잘 변했다고 막 무지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정선아 너는 그럼 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저도 열심히 해야죠. 막 이러면서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들을. 아영 씨도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막 정신없죠. 막 사람들 막 자기 누구 알고 누구 했는데 뭐 실패했고 뭐 했고 막 계속 정신없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온라인 쪽에나 이쪽에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뭘 잘할 수 있을까? 그게 그 친구의 전공일까? 아니면 이런 성향을 살리는 걸까? 그래서 이런 성향을 살리는 걸까로 딜을 걸었더니 아주 더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잘하면서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뭐 미국에다 뭐 쓸 일 있으면 정선이한테 다 맡기죠. 그럼 그때 한번 해보고 그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보물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냥 내가 뭐 했을 때 그냥 기분 좋았는지. 그럼 그거만 잘 다듬으면 직업들이 와서 붙는 느낌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걸 잘했고 어떤 걸 좋아했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때 행복하고,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직업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럼 부드럽게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우 2편은 또 뭘 할 거냐, 이제 이런 사진들이 안 나와서 더 강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엔 도대체 창의력이라는 건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거, 뭘 어떻게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도, 이제 창의력은 어떻게 창의적 사고는 하는 건지. 두 번째, 그렇다면 정말 돈이 없이 성공하는 프로세스를 알려주세요. 제가 그러면 좋은 뜻을 갖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막말로 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그거 하나 갖고 창의력 가지고 창의력하고 약간의 창의력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또 사람들한테 좋은 뜻을 가지고 정말 성공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아왔죠. 근데 제가 최근에 그 흐름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보여주고, 심지어 정선이 뭐 그 영국에서 아시는 친구분한테도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걸 발견했다고 저 혼자 만족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돈도 벌어봤고. 그래서 그 정리한 걸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 계속 하다 보면은 하여튼 힘들 것 같아서. 그다음 이제 질문 있으시면